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세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역사일의 첫 번째 단원인 역사학습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볼게요. 둘째, 역사가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지 역사 탐구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셋째, 우리가 왜 굳이 지나간 과거인 역사를 배워야만 하는지 역사 학습의 목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사실 역사의 의미는 글자 속에 숨어 있어요. 역사를 한자로 쓰면 진할역, 사관사를 씁니다. 여기서 진할역은 지난 시간 왕조나 세대가 남긴 발자취를, 사관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나 기록된 것을 뜻하죠. 정리하면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의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발자취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죠. 반면에 기록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실을 선택해서 기록하게 되거든요. 이 선택의 과정에서 이미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역사에는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와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를 극도로 강조한 인물이 바로 랑케예요. 반대로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인물은 우리가 흔히 이 H카라고 부르는 에드워드 헬릿카죠. 먼저 랑케는 역사가의 임무에 대해 아주 단호했어요. 그는 엄격한 검증을 거친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가의 주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역사는 단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충실해야 하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랑케는 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럽 지성계를 꽉 잡고 있던 헤겔의 역사 철학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어요. 헤겔은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19세기 유럽에서 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헤겔이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날 정도로 대단한 명사였죠. 그가 19살이 되던 해인 1789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면서 왕이 주인인 시대가 저물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자유주의 사상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면서 이 자유주의 이념은 유럽 전역으로 무섭게 퍼져나갔죠. 이 과정을 지켜본 나폴레옹의 열렬한 팬이었던 헤겔은 역사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역사는 세계 정신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이죠.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헤겔은 역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역사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세계정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세계정신이 이끄는 역사의 방향은 결국 우리 인간의 자유가 점점 더 넓어지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먼저 고대 동양은 왕 한 명만 자유로웠던 시대였고, 그 다음 그리스와 로마는 일부 시민만 자유로웠던 시대였다고 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완성된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는데, 그곳이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프로이센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역사의 발전은 끝났다며 더 이상의 진보는 없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헤겔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랑케죠. 랑케는 역사를 미리 정해진 어떤 철학적 공식이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비판했어요. 그보다는 꼼꼼한 사료 검증을 거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죠. 즉,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아갈 때 비로소 역사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랑케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오는데요. 그는 역사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야 하며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헤겔의 너무나도 거창하고 복잡한 이론에 조금씩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에만 집중하는 랑케의 방식은 훨씬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다가왔던 것이죠. 결국 랑케의 이런 철저한 연구 방식은 유럽 전역 대학에서 역사학의 표준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랑케 이후의 역사학이 지나치게 객관성만 강조하다 보니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너무 건조하고 딱딱한, 이른바 죽은 지식 같다는 비판이 나온 거죠. 이때 역사의 주관성과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며 등장한 학자가 바로 이 H카입니다. 랑케가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했다면 칸은 사실은 역사가가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맞받아쳤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칸은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다시 읽고 해석하는 살아있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랑케의 입장처럼 오직 사실로서의 역사만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적힐 겁니다. 1804년 5월 18일 프랑스 상원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프랑스인의 황제로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1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357만 표, 반대 2569표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고 12월 2일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되어 있죠. 하지만 카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은 프랑스 혁명이 피로 쟁취한 공화정의 가치를 저버린 배신이다. 그는 자유를 외쳤지만 결국 스스로 황제라는 옷을 입으며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낸 독재자일 뿐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의 황제 등극은 혁명 이후의 혼란을 끝내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그는 황제가 됨으로써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혁명의 성과를 확립했고 유럽 전역에 근대 시민사회의 씨앗을 뿌린 계몽군주의 역할을 해냈다. 이처럼 랑케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바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뤄낸 사건입니다. 당시 나당 연합군 결성을 주도했던 김춘추에 대해 고려시대의 김부식은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펼쳤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외세를 끌어들여 형제 나라를 친 꼴이라며 김춘추를 향해 민족의 도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H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역사가들이 각자의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같은 사실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랑케와 카 중에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정답은 둘 다 옳다입니다. 현대 역사학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는 절차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사료 비판을 할 때는 랑케의 돋보기를 들고 아주 깐깐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할 때는 카의 안경을 쓰고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성껏 해석해야 하죠.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빠진 역사는 그저 지어낸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고 반대로 가슴을 울리는 해석이 없는 역사는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이라는 뼈대 위에 해석이라는 살을 붙여 비로소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역사 탐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역사 탐구는 크게 사료 수집, 사료 비판, 그리고 역사 서술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역사의 재료, 즉 사료를 모으는 사료 수집 단계예요. 이 사료는 크게 유물, 유적, 그리고 기록물로 나뉘는데요. 먼저 유물과 유적을 나누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박물관 진열장에 딱 올려놓을 수 있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고려 청자 같은 물건들은 유물에 해당해요. 반면에 우리가 직접 그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볼 수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서울의 경복궁,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터는 유적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록물은 다시 문자와 비문자로 나뉩니다. 삼국사기처럼 글자로 남겨진 것은 당연히 문자 기록이겠죠? 하지만 글자만 기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 또는 일본군의 만행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신 고 김학순 할머니의 생생한 구술 증언 같은 것들도 모두 과거를 증명하는 훌륭한 비문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수집한 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는 사료 비판 단계예요. 사료 비판은 가장 먼저 그 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기록을 누가, 언제, 어디서 남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삼국사기를 읽을 때, 아, 저자인 김부식은 신라의 후손이니까 은연중에 신라를 좀 더 긍정적으로 썼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염두에 두는 식이죠.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건국 연도가 고구려나 백제보다 앞선 기원전 57년으로 나와요. 이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삼국 중에 중앙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늦었던 신라가 정말 제일 먼저 세워졌을까? 김부식이 신라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연도를 슬쩍 앞으로 당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나 다른 나라의 기록물과 비교를 해봐요. 만약 다른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팩트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자료를 대조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교차 검토라고 부릅니다. 교차 검토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맥락화 단계를 거쳐요. 아, 그 시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네 하고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죠. 사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던 시기는 묘청의 난이 진압된 직후였어요. 묘청의 난은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수도를 개경해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며 일으킨 난이었죠. 재밌는 점은 개경파였던 김부식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삼국사기를 쓴 것이죠. 이런 시대적 맥락을 연결해보면 왜 하필 그 시점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역사 서술이에요. 앞선 과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드디어 역사가의 관점을 담아 글을 쓰는 단계죠. 철저히 검증된 사료와 맥락을 합치면 이런 문장이 탄생합니다. 1145년 김부식은 서경파가 주도한 묘청의 난 이후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개경파 중심의 귀족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렇게 역사가의 날카로운 관점이 들어가야 비로소 생명력 있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토록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며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역사 학습의 목적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책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치통감이나 동국통감처럼 거울을 뜻하는 거울감이 들어간 경우가 참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그 안에서 얻은 교훈으로 현재와 미래를 더 멋지게 가꾸어 나가려 했던 옛사람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역사 학습의 구체적인 목적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역사는 우리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당시에 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해서 기계를 마구 부수고 다녔던 러다이트 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역사적 사고력이 없다면 이들을 그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멍청한 폭도들이라고 단편적으로 비난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는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결국 러다이트 운동은 단순히 기계를 부순 화풀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과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던 처절한 노동운동이었던 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러다이트 운동이 현재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망치로 기계를 부순다고 해서 거대한 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AI 시대를 무작정 거부한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와 싸울 것이 아니라 AI를 마치 유능한 비서처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소외되는 계층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1811년 시작된 러다이트 운동 이후 실제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노동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급변하는 산업혁명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방치되었고 사회 곳곳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죠. 우리는 이 역사를 거울 삼아 아주 소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이나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죠.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가 우리에게 미리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포용력을 길러줍니다. 이슬람 문화를 떠올려 보세요. 남자들이 통이 넓고 긴, 마치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기준에서 참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처한 자연 환경과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고개가 끄덕여지죠. 중동 지역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끊이지 않는 사막 기후잖아요. 이런 곳에서 몸에 꽉 끼는 바지를 입는 건 그야말로 생존의 쥐약이죠. 대신 통풍이 시원하게 잘 되면서도 따가운 햇빛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헐렁하고 긴 옷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생존 아이템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종교적인 배경도 한몫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를 겸손하게 가리는 정숙함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거든요. 몸의 곡선을 훤히 드러내지 않는 헐렁한 옷은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셈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그 이면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죠.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로 접하는 수많은 국제 분쟁들, 사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저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양국의 아주 복잡한 셈법이 보이기 시작하죠. 러시아의 서쪽 지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곳에는 거대한 동유럽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산맥 같은 자연 방어막이 전혀 없이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구조죠. 그래서 과거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독일의 히틀러도 이 평원을 마치 고속도로처럼 타고 들어와서 러시아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쪽 평원을 통해 침략당했다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력을 막아줄 최후의 방패, 즉 완충지대로 여겨온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턱 밑까지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오는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역사적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과거 냉전 시절의 역사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당시 미국은 거대한 적이었던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는 기막힌 외교 전략을 펼쳤죠. 현재 상황도 이와 비슷해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기서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중국과 완전히 밀착해서 든든한 자원 창고이자 군사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적절한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배우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내일을 대비하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네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강의를 마칠까 해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려놓은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담긴 기록으로서의 역사였죠. 실제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예시 문장을 주고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이게 사실인지 혹은 기록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다. 이 문장은 일어난 일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죠.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 다음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이건 역시 실제로 벌어진 사건 자체를 말하고 있으니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하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떨까요? 조선 건국은 낡은 귀족 사회를 끝낸 혁명적 전환이었다.
여기에는 혁명적 전환이라는 역사가의 가치 판단과 평가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14년 발칸반도의 화약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다. 이건 사건 그 자체를 건조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사실로서의 역사죠. 하지만 바스티유 습격은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향해 나아간 위대한 첫걸음이다라는 문장은 어떨까요?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역사가의 뜨거운 주관이 느껴지시죠?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사라예보 사건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야욕이 충돌한 필연적 결과였다. 여기서 야욕이나 필연적 결과 같은 표현은 사건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 듬뿍 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 주관적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제 두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다음으로 역사 탐구의 절차와 방법입니다. 역사 탐구의 시작은 바로 역사의 재료, 즉 사료를 수집하는 것부터였죠. 이 사료의 종류를 분류할 때 먼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데요. 들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유물, 건물이나 피라미드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장소는 유적이라고 부르죠. 또한 기록물의 경우 글자로 남겨진 것은 문자 기록이라고 하고요. 사진이나 영상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 자료 같은 것들은 비문자 기록이라고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사료를 열심히 수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냥 믿으면 안 되겠죠? 이 자료가 진짜인지, 믿을 만한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사료 비판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료 비판에서는 이 자료를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데 이것을 출처 확인이라고 합니다. 또 자료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료와 서로 비교해보는 교차 검토 과정도 거쳐야 하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맥락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료 비판을 모두 마치고 검증이 끝난 사료에 역사가의 관점과 해석을 최종적으로 담아 기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역사 서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역사 학습의 목적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역사적 사고력 향상이에요. 역사 자료를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비판력과 상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지혜와 교훈 획득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 그리고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할 여러 문제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교훈을 얻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 이해예요. 나만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이해 및 미래 전망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모습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파트로 넘어가 볼 거예요. 그 첫걸음으로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대해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강이라는 목표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끝까지 즐겁게 완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